네, 권성배 학생 안녕하세요. 네, 이병주 학생, 정수영 학생 들어왔습니다. 네, 유수진 학생 들어왔습니다. 네, 박상진 학생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인덱스하고 논점 찾기 교재를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덱스에 보시면은 첫 번째 행정송의 한계부터 들어갑니다. 행정송의 한계. 네, 시험의 순서는 공인노무사, 행정고시, 요즘엔 5급 공채라고 부르죠.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노무사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이 문제가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 사건 피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 사건. 20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입니다. 2011년도 20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문제고요. 첫 번째 1회 독을 할 때는 준유리 학생 안녕하세요. 첫 번째 1회 독 할 때는 논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논점을 파악만 할 겁니다. 행정송의 한계와 이쪽 테마와 관련된 어떤 논점 때문에 이 테마로 분류가 되는가 이것만 확인을 빠른 속도로 하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 사건 원문입니다. 관할행정청은 갑에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어업면허를 받았죠? 네, 유효기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 따라서 동어업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연장을 허가하는데 새로이 어업면허를 한다라고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두 번째 2회 독할 때 할 겁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신규 어업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 아닙니다. 말만 연장이고요. 형식상 연장이며 법적으로는 신규 어업면허입니다. 한유지 학생 들어왔습니다. 어업면허 성격은 특허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면적을 종전의 어업면허보다 축소를 하였다.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당연히 불복을 하게 되겠죠.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허를 받아서 내가 그 사업을 여기선 어로행위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권리는 재산권으로 인정됩니다. 재산권으로. 그래서 지금 갑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작용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작용법의 특허 부분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사랑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광고 붙었죠. 광고 붙었습니다. 나 광고 붙는 사람입니다. 1K지만 광고 붙는 사람입니다.
네, 이처럼 특허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을 교수님들은요, 네, 박민우 학생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특허에서 배우는 내용을 교수님들은 행정법 교수님이기 때문에 뭐 마치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설명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허를 받으면 그건 재산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한 게 바로 법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법령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면허가 축소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면허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행정소송의 한계고요. 하지만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더 관련을 더 밀접하게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하나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가 있었고 여기 8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가 있었고 여기 2개가 들어가죠. 필기노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같은 경우에는 8개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1, 3, 4 이렇게 돼 있었어요. 1, 3, 4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는 법률적 쟁송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심사의 대상은 법률적 쟁송이고 이 법률상 쟁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이다.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 사건성 이와 관련돼서 행정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성 관련돼서 사실행위하고 반사적 이익하고 객관적 소송하고 이렇게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3, 마지막 4입니다. 법령 적용 가능성 관련돼서 통별재판 이렇게 있었죠. 통별재판에서 통치행위 그리고 특별권력관 그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에 나오는 첫 번째 거 행정입법에 대해서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논점일 수도 있습니다. 논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답안했을 때 보통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의 문제로 많이 풀게 되죠. 네, 신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로 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의 한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2-3줄 정도는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점이 1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2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부분에도 행정소송의 한계와의 관련성을 일부 찾아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2번째 겁니다.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번째 건은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는 크게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문제하고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법 본질과 관련된 문제도 맨 첫 번째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거고요. 2번째 권력 분립에 따른 문제, 한계 문제에서도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 사건은 사실상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문제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간단한 거 하나 짚어보면 질문이 2개입니다. 질문이 2개이기 때문에 지금의 출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분설형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된다고요. 분설이란 건 설문을 구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문 1번, 설문 2번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분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분설이 없었어요. 2012년도부터 분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설이 없던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통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뒤에 문제는 바로 뭘 질문하는 거예요? 적극적 형성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는 요구소송의 문제와 그 다음 방어소송의 문제 크게 2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요구소송은 적극적 형성소송하고 의무이행 소송하고 그리고 자기의무 확인 소송하고 이 3가지죠. 근데 주로는 의무이행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처음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적극적 형성소송을 주관식 시험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기출 문제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력 분리 원칙에 따르는 게 적극적 형성소송이 과연 현재 인정될 수 있겠는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한계 논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하지만 우선은 논점을 발견하는 데까지입니다. 논점을 발견하는 데까지입니다. 논점 파악 첫 번째 문제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덱스에 보면 행정고시 지방의원 제명 의결과 임기 만료 사건이죠. 저는 원고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맨 앞에 있는 목차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지방의원 제명 의결 임기 만료 사건이죠. 5급 공채 기출문제, 5급 공채 2009년도 재경기타 직렬입니다. 5급 공채 53회 5급 공채 기출문제 3문 다 피셨습니까? 다 피셨으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 그냥 관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 의원 간담회나 각종 회의 때 첫 번째 1회득 때는 여러분들 주로 하는 얘기에는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그냥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법률적 의미가 있는 사실관계 부분을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링크를 시켜드린 대로 문제를 푸는 기술, 문제를 푸는 기술 그거는 하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리진 않을 건데 어디를 보시면 된다고 했냐면 제 채널에 보시게 되면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하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맨 앞에 부분이에요. 맨 앞에 첫 번째 문제 푸는 사례 1번 푸는 그 해설 강의를 보면 제가 말도 안 되는 민복을 입고 나와서 민복이 이제 미니 옷이어서 민복이죠. 민복을 입고 나와갖고 이상한 안경 막 겁나 두꺼운 파랑색 안경 이상한 거 쓰고 나와갖고 막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경찰공제에 사례된 뭐 어느 사례는 다 똑같죠. 행정법 사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 푸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뭐 해봐야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앞부분에만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에만. Y구 의회는 탄압의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Y구 청사 현관에 부착하고 홀로 서류 낭송을 하였으며 여기까지 읽으면 되게 뒤에 보면 이제 아니구나 그냥 도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추태를 부려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다. 뭐 품위 유지 의무 뭐 이런 거야. 뭐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다 똑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체면을 유지하라 뭐 이런 규정도 두고 있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에 Y구 의회는 갑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의원 구의원이요.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을 당했다. 뭔가 느낌이 좀 오시기 시작하죠. 갑자기 뭐가 떠오릅니까? 국회의원 제명과 그 다음에 지방의원 제명에 관한 문제가 막 떠오를 거예요. 우선 그 정도 느끼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설문 1번. 갑은 위 제명 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제기의 가능성입니다. 소제기 가능성이라는 것은 만약 소를 제기했다고 하면 그것이 적법하겠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기속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순서를 잡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걸 생각하시고요. 그걸 해결하려면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기술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경지에다가 전부 다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명 의결이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항고소송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것도 한번 먼저 볼게요. 예, 만일 법원이 갑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예, 지금까지는 다 그랬어요. 뒤에서 설문 2번에서 만약 이렇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설문 1번이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소지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맞습니다.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죠. 소송의 계속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항상 논점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소송 도중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있겠죠. 네. 처분사의 추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가? 아니면 소송 도중에 갑자기 이미 목적 달성 또는 목적 달성 불가 둘 중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해서 소익이 깨져가지고 각하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예,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법령이 개정됐다라거나 사정이 변경됐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송 도중, 소송의 계속 중 이런 말이 나오면 문제에서 그것은 언제나 협의의 소익이라거나 위법성 판단 기준 시라거나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거나 세 개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의 문제. 예, 임기가 만료됐다면 수사법은 어떤 판결을 내야 될 것인가? 네, 어떤 판결을 내야 될 것인가? 이건 협의의 소익 문제죠.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는 뭐예요?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목적 달성이에요? 목적 달성 불가예요? 목적 달성 불가 상황이죠. 목적 달성 불가 상황입니다. 예, 효리상인가 100명의 남자가 분리했나 보군. 여기서 상이잖아요. 상. 원상회복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협의의 수익이 논점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행정소송의 한계가 아니죠. 설문 2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예, 간단한 팁들은 중간중간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야 될까 이렇게 물으면 그게 뭐 본안에 들어갔다면 인용 판결인가 기각 판결인가 뭐 사정 판결인가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 중에 반수는 이렇습니다. 각각 판결이 될 것인가 본안 판결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본안 판결로 들어갔을 때 본안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인용을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쪽에 단서는 전혀 없고 예, 그리고 질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각하 판결해야 될 것인가 본안 판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파악하고 그냥 바로 끝내는 거예요. 결론 내릴 때 이거는 뭐 소송 요건 중에 뭐가 깨져가지고 각하 판결 대상이다. 요거는 모든 소송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본안 판결 대상이다. 요까지만 말하고 끝내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용인지 기각인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괜히 막 고집 부리면서 나는 끝까지 꼭 해내고 말 거야 하면서 인용 판결이냐 기각 판결이냐 이런 여러분들이 검토를 시도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 단서도 없는 상태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하 판결이냐 아니면 기각 판결이냐 본안 판결이냐 이렇게만 묻는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니초코누님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 설문 1번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는 이제 뭔가 느낌이 옵니까? 네, 이건 3-1이죠. 그렇죠? 이건 3-1 게임입니다. 3-1. 예, 강의실에서 제가 판서했던 거가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이론 강의에서도 전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3-1은 모든 수업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을 제명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부분에서 3개의 논점이 나오고요. 지방의원 부분에서 2개의 논점이 나오고요. 제명의결 부분에서 1개의 논점이 나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을 제명의결을 한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논점이 3개가 있느냐면 먼저 지방의회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전형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예, 바로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례가 위법이니까 문제가 된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조례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겠고 조례가 효력 발생하기 전에 그 조례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조례가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내부 통제 문제에서 두 개의 논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외부 통제 문제에서 한 개의 논점이 나옵니다. 효력이 발생한 후에라고 하게 되면 외부법 관계에서 주민의 이해관계를 맺게 되겠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한다고 하게 되면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부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부 통제면 당연히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그 조례를 만든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는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객관적 소송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는 객관적 소송 중에 기관 소송 부분이요. 민중 소송 말고요. 기관 소송 부분에서 협의서를 따르든 광의서를 따르든, 즉 한정설이든 비한정설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끼리의 싸움은 무조건 기관소송이라고 했잖아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지방자치법 107조 3항과 172조 3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요? 관악구청장하고 관악의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관악구라는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이죠. 관악구청장은 집행기관이고, 관악구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이렇게 둘 다 행정기관입니다. 이렇게 둘 다 행정기관, 기관끼리 싸우는 기관소송 문제죠. 여기서 행정소송이 한 개 걸렸네요. 객관적 소송 한 개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 법원이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심제예요. 1심제. 그러니까는 대법원이 초심이고 대법원이 최종심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할이죠. 재판관할이 관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행정법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에서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논점의 한계가 나와요. 그러면 내부 통제에서는 행정소송의 한계가 등장을 한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 통제를 가보세요. 외부 통제를 가지게 되면 외부 통제에서는 여러분 두밀분계 폐지조례 사건 알잖아요. 그쵸? 두밀분계 폐지조례 사건에서 피고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조례를 만든 건 지방의회지만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되는 거라고 했죠.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행정청은 바로 조례에 있어서는 조례를 공포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공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밀분계 폐지조례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및 학위에 관한 사무죠. 교육사무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감이 바로 집행기관이 되는 문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이때 집행기관이 피고냐, 의결기관이 피고냐, 이런 논점, 피고 적격이죠. 이 부분에서 기관소송, 객관적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한계를 잡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원 부분이죠. 지방의원 부분은요, 지방 부분하고 의원 부분하고 나눠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지방 부분은 이 지방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방행정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 작가님 공부하기 싫은 분, 안녕하세요. 지방행정직 공무원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공무원 소청심사죠. 그쵸? 뭐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 전치주의 적용되는 그건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쵸? 왜? 국공로 도사증발 특별히 감사합니다잖아요. 국공로 도사증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의원도 역시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치주의라는 논점 한 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아니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의원이에요. 이 의원, 이게 국회의원이랑 비교하는 거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제64조 4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고요? 국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뿐이지 법원이 사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간섭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의회나 대통령의 행위, 물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라기보다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외교 행위 등을 말하는 건데, 의회나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 여부를 항상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여기서 통치행위. 그러면 국회 같은 경우 국회의원은 그렇지만 지방의원은 아니다. 통치행위 규정이 헌법에 없어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뭐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변태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예, 변태로 등급이 상승되셨습니다. 예, 논두렁 밭두렁님 안녕하십니까? 네, 내 사랑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고요. 네, 통칭이 2개 걸렸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제명 의결. 제명 의결 부분은 어때요? 이건 그냥 대상적격이죠. 과연 처분이 아니냐 이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3, 2, 1의 총 6개의 논점 중에서 지방의회, 지방의원, 제명의결 3, 2, 1의 6개의 논점 중에서 첫 번째에서 1개 나오고 두 번째에서 1개 나오고 2개의 행정소의 한계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회독할 때 답안은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고시 이웃집 심야악기 악기 연습 사건을 펴주시면 됩니다. 재미있죠? 네, 너무 재미있어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재미있어 하셔야 됩니다. 네. 할리몬에 보내야 되는데. 할리몬이 뭐 하는 데죠? 할리몬? 신영님 웃으시면 됩니다. 크게 웃으셔야 됩니다. 황쌤은 누구죠? 네. 황쌤은 누구지? 팡 작가님 얘기하는 겁니까? 팡 작가? 팡당? 네. 재미 없으면 나가. 네. 재미 없으면 나가. 광고는 보고 나가. 네, 다 피셨죠? 네. 자랑질 하겠습니다. 훌륭해. 권성빈 조교야, 조교.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이고. 네. 노경이 뭐 밥입니까? 먹게? 네. 사 먹어. 뭐 얘기야? 까먹었잖아. 네.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요. 네. 자랑질 하려고 자랑질. 나 광고 붙은 지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분석표 보니까 유튜브 분석 14,000원 벌었습니다. 14,000원 벌었어. 1년 먹고 살겠어. 대박이야. 네. 나 이런 사람이야. 14,000원 번 사람이야. 황작가 TV 뭐 이런 거 부럽지 않아. 네, 나 14,000원 버는 사람입니다. 네. 네, 문제 보겠습니다. 이웃집 심야악기 연습 사건.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행정고시에서 이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이러한 유사 문제들이 다른 시험들에서 우후죽순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볼게요. 네, 갑은 이웃집 주민 을이 심야에 악기 연습을 하거나 친구들을 불러 악기를 연주하는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케 하는 일이 잦아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다. 네, 나쁜 놈이네요, 을이. 저는 여기서 이 방송하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노래방하고 뭐 하는 것만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붙여놓은 후붐지 비용만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작은 방송실 하나에다가 후붐지 붙이니까 20만 원 들었는데 나쁜 놈이네. 악기 치면 소리 더 나는데. 이에 갑은 수차례 을에게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뭐 이런 게 이제 작용 문제긴 한데 자구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구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묵살되었고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이르렀다. 돈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신체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돈이 들었으니까 재산상 법익의 침해도 발생을 했어요. 아무튼 갑은 여러 차례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단속을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단순한 정보적 목적 신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 요청이 중요한 거고 경찰관서에서는 사생활 및 사주소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뭐 이것도 몰라도 돼요. 예,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강론의 경찰법 파트에 가게 되면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공공의 영역에만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거래 자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생활 그리고 사주소에 대해서 불가침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사주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그냥 자기 취미 생활로 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생활. 그래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해 갑은 행정수용법상 어떠한 권리구제의 수단을 갖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뒤에 있는 괄호 부분은 단서는 제가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쟁송 교재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책이기 때문에 행정개입청구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재량이 0으로 수족하는 문제예요. 중동고충국이죠. 중동고충국. 예. 중동에 있는 나라는 고충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는 뭐예요? 제1경찰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도와줘야만 하는 기속 의무를 진다. 그게 재량이 0으로 수축돼서 기속행위로 변한다는 거죠. 경찰권의 발동은 언제나 명령과 강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명이에요. 의무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강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즉시강제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강제. 그냥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기본 상식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 게 나오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뭐 특허라는 건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연장이 아니다.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재량이 0으로 축하는 문제는 작용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됐다 치고 여러분들이 재량이 0으로 축 검토까지 할 필요는 없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쟁송 문제에도 50%, 그 다음에 작용해서 행정개입 청구권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도 50%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됐다고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쟁송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출동을 했다 안 했다. 네, 여러분들한테 개선명령 발동 사건을 설명드릴 때 이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조치는 바로 단속이죠. 출동하는 거예요. 출동.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부의 문제하고 부작위의 문제로 나눠서 둘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쓸 때는 거부 방향과 부작위 방향을 모두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부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뭘 쓰라고 했죠? 무명한 고성을 쓰라고 했죠. 무명한 고성으로서 거부 처분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소환을 갖는가? 여러분 우리 일순환 주말반에서도 뭐 평일반은 연기 때 했었고요. 주말반은 일기 때 했었고 맨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제가 질문 방식에 따라 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쵸? 뭐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었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거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만 검토하면 되고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권리구제 수환을 묻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수환을 물으면 모두 써야 된다고 무명항고 소송에 관한 논의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했죠. 물론 가구제 검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겁니다. 논두렁밭두렁님 공부 좀 하는 분이시군요. 나는 반만 가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논만 매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공부의 기본기가 되게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노무사 시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설마 노무사는 아니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법시험 문제 철회권 유보부 개발행위 허가 사건입니다. 철회권 유보부 개발행위 허가 사건.
네, 답해주셨습니까? 정보 처리 기사. 네. 네, 2013년도 개발행위 허가 사건. 네, 문제 보겠습니다. 네,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할시장 A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였다. 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도 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편하긴 합니다. 네, 우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네, 버퍼? 오늘도 또 버퍼야? 버퍼 사유가 없습니다. 버퍼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조금 뭐야 바로 나갔다 바로 들어오시면 조금 괜찮아지긴 하는데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3번씩? 좀 나갔다 오니까 저는 풀렸어요 버퍼. 요즘 유튜브 애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네. 저 완전히 풀렸습니다. 나갔다가 1초 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니고요.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갔다리를 하시고 다시 왔다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와 갔다리 왔다리는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갔다리 왔다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해결이 되시죠? 네. 신성호 선생님이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버퍼가 해결이 됐을 겁니다. 갔다리 왔다리. 빨리 봐야 되는데 유튜브 너무 쉽게 가지고 쳐맞으려고 하죠. 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벨트를 말하는 것이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법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린벨트법이라고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실행위가 제한이 되겠죠. 자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될 텐데 개발행위는 기본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폐기물 처리소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뭔가를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린벨트 안에서는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가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 등의 행위가. 네.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했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방금 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죠? 예외적 허가입니다.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는 일반적 허가와 마찬가지로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지를 해제시키는 행위가 되겠죠? 행정행위니까 당연히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 허가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그 예외적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재량입니다. 예외적 허가는 언제나 재량입니다. 네, 선샤인님 안녕하세요. 위 처리설이 설치되면 주거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님비 주장이고요. 시장 A에게 위 신청을 반려해 줄 것과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허가 절차를 밟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선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우선은 좀 거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네가 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무시해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고민을 해봐야 돼. 시장 A는 위 처리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처리설이 있어야 되고, 예, 뭐 하나도 없다.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입지가 곤란하다. 그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웬만하면 건축 행위들을 막는 것이 맞겠지만, 근데 필요한데 갈 데가 없다. 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허가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발급이 됐죠. 만약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위 처리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경우에 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 다만 부관을 붙였다. 네. 부관을 붙였대요. 부관을. 조건부 허가가 나온 거죠. 네, 어저께 채널A하고 TV조선에 나온 게 바로 조건부 특허입니다. 조건부 특허. 재량일 때는 이와 같이 부관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방송법에 따라서 채널A나 걔네들 조선 TV조선 같은 경우에 다시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 재량이고, 그래서 부관을 붙일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도 역시 재량이고, 그래서 부관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회권 유보예요. 이게 부관을 붙였으니까 큰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관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no 해야 되는데 yes but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안 돼. 해야 되는 거를 해줄게.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조건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 폐기물 처리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인근 지역에 환경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그때가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리권 유보를 붙인 겁니다.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위 처리설이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 달리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위 처리설로 인하여 평온한 주거생활을 도저히 영위하기 어렵다고 여겨 시장 A에게 위 부관을 근거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취소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관 붙여놓은 걸 이행해달라. 부관을 근거로 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A는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그냥 유지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도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것도 특허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허가고요.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에 대한 문제는 현재 단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지문에 없는 내용을 나 이것도 아는데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됐었을까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가지치기 하고 나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다는 친구도 그랬었습니다. 문제에 전혀 단서가 없는데 지가 좀 뭐 안다는 거지. 뭐 본 거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자의적으로 퍼즐을 끼워 맞춰갖고 사건을 완성시키려고 듭니다. 근데 그건 사건의 완성이 아니라 사건의 변형입니다. 사건이 변형되면 논점도 바뀝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묻고 싶었던 걸 처음에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대로 퍼즐을 끼워 맞추다가 눈이 가려지고 다른 걸 논점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지문 내에서의 단서 외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요. 설명이 3개나 있네.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 예외적 허가라고 했고요. 특징 비교하라고 하게 되면 예외적 허가이기 때문에 일반적 허가랑 한번 비교하고 가항상 특허랑 한번 비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설문 2번 여기가 행정송의 한계인데 너무 쉽죠. 설문 2번 보시면 을이 시장이죠. 위 개발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시장은 갑은 이랬고 을이 인근주민 인근주민 을이 개발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송상 수단을 검토하시오. 잠깐만 이수진님은 우리 학생인가? 아니죠. 그냥 이수진님이시죠. 맞다. 네.
이수진님은 동작을에 출마하신 그분이시죠? 판사. 네, 반갑습니다. 이수진 판사님. 네, 아니죠. 조수진,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농담입니다. 예, 이건 뭐예요? 예방적 허가죠, 예방적 허가. 예, 예방적 허가래. 이수진 보다가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예방적 금지수입니다. 금지성.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근 주민 의뢰 입장에서는 이 개발 행위가 나오는 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설문 1번에서 검토하게 되는 바에 따라 이건 처분이 맞고요. 그래서 처분이 행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거죠. 여기가 바로 행정소의 한계입니다. 예방적 금지성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르는 거죠. 예, 권력분립에 따르는 게, 앞에서는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로 적극적 형성소송에 대한 질문이 노무사에서 출제된 걸 아까 봤어요. 그리고 거부처분이나 의무이행 소송 같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의무이행 소송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를 두 번째로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예방적 금지성이 등장한 거예요. 한 개는 적극적 형성소송, 한 개는 의무이행 소송, 한 개는 예방적 금지성. 이렇게 예방적 금지성에 대한 문제도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로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구속 나경원님, 구속시켜버린다.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 저는 예전에 사망했어요. 네. 대학교 2학년 때가 피크였어요. 그때가 끝인 것 같아요. 끝. 네. 끝. 네. 동명성황이시랍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입만 벌려도 후배들이 막 까르르 넘어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애들 막 술 먹다가 막 걸리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애들이. 근데 그때 평생 해야 될 할 수 있는 모든 개그를 다 해서 그 이후로는 벌레가 됐어요. 진지충이. 어떻게 벌레가 됐는데 벌레로 살아야지 뭐. 구속 나경원님은 내일 구속될 줄 알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탈락 통지 사건입니다. 사법시험 문제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탈락 통지 문제 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버퍼들 안 걸리시죠? 저는 버퍼 안 걸리고 있네요. 네. 문제를 먼저 익숙하게 하세요. 문제를.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토막사리랑 달리 문제가 상당히 긴 걸 느낄 겁니다. 원문입니다. 원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만나면 그냥 길이가 긴 것만 가지고도 우선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위축이 안 되려면 평소에 긴 문제를 좀 많이 마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하나 드리면, 긴 문제는 싱거워요. 그럼 키 큰 애들 싱겁잖아요. 그죠? 키 큰 애들 재미없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없어요. 키가 제가 꺽다리여서. 그래서 뭐 직접 저를 보신 분들은 입 다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싱거워요. 키 큰 애들이 싱거운 것처럼 문제도 길면 안 어려워요. 거의 법률적 의미가 없는 내용들로 쭉 깔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상당히 싱겁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길다고 그럼 절대 긴장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논두렁밭두렁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저 나경원 저거 아주 그냥 잡아다 쳐넣든지 아주 그냥 죄인이야 아주. 보시면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탈락 통지 사건. 권성빈 학생을 남자 조교, 한예지 학생을 여자 조교로 제가 임명합니다. 너무하나 임명은? 위촉합니다. 위촉은 부탁한다는 뜻이죠. 갑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및 교육공무원 임명령 5조의 2 1항에 의하여 이런 건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참조조문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법전에 있지도 않은 법령을 문제에서 막 몇 조 몇 항 이렇게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 교수님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사실 뭐 법전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법령을. 그죠? 펴보고 해석을 하는 게 일이지, 해석이 일이지 외우는 게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법전에도 없고 막 이런 거 내는 경우는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쭉 읽었는데 그 법령의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경우가 99%입니다. 예, 절대 이런 거 겁내지 마시고 국립 A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로 여기 서울대학교죠. 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끝날 시간인데요. 여기까지만 빨리 빠른 속도로. 예,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는 영조물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격을 부여받았고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 영조물이었었고요. 직영 영조물, 직접 경영하다. 직영 영조물인 경우에는 그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조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교수 공무원이라고요. 교육공무원이네요. 4년의 기간을 정해서 임명되었다. 조교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예,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원래 4년이에요. 법에 4년으로 되어 있고요. 갑은 임명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임명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임명권자로부터 서면 통지받았다. 이 교육공무원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몇 개월 전까지 우리 일순환 평일반 들으셨던 분들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어요. 교육공무원법을. 예, 재임용을 할 때는 언제까지 알려주고 뭐 의견 절차를 어떻게 청취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면에 통지를 받았다. 작용 부분이 우리가 출제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사시나 행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면 이거 하나씩 참조점은 다 뜯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에 따라 갑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 임용권자는 국립 A대학교 본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첫 번째 피심사자 갑의 연구 실적이 대학교 이제 인사규정, 교원 인사규정상의 재임용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갖췄는데 왜 거부하냐?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작용 부분입니다. 지도 학생에 대한 면담 실시를 하지 않는 등 학생 지도 실적이 미흡하다. 그거하고 임용하고 뭔 관계인데? 예, 규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몇 개가 더 나와요. 둘째, 갑이 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서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 이게 실제 사건에서 이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부분이 재임용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건에서는요, 김민수 조교수 사건이죠. 그 유명한 김민수 사건. 이 사건에서는 총장이 자신의 비리에 관한 내용을 밖에 알렸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기분 나쁜 거하고 재임용하고 뭔 관계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쵸? 이거는 그래서 동기부정. 부정한 동기에 의한 거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 국립대학교 총장이 교육공무원법 11조의 3, 5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2, 3항에 따라 제정한 인사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11조의 3, 5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재임용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까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그 대학교 교원 인사할 규정이 있는데 이 교원 인사할 규정이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됐어. 끝. 그렇다면 설문 2번. 갑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법적 성질은? 이건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설문 4번. 재임용 탈락 통지에 대한 갑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은 재임용 탈락 통지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전제로 한다. 뭘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재임용 탈락 통지를 거부 처분을 연결시키시면 돼요. 거부 처분을 연결시키고 나면 권리구제사를 묻고 있으니까 역시 무명한 고성으로 거부죠? 거부나 부작위는 언제나 의무이행 소송에 관한 논의를 무명한 고성에 관한 논의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의무이행 수송 문제가 또 하나가 등장을 했네요. 앞에서 하나가 등장했었고요. 이웃집 심야학기 연습사건이었죠. 네, 거기서 한번 등장하고 여기서 김민수 조교수 사건, 제2명 탈락통지 사건에서 또다시 의무이행 수송에 관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제2명 탈락통지와 관련된 부분은 항고송의 대상 적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신청권을 인정을 안 했었고, 네, 그 문제예요. 김민수 조교 사건이 문제로 출제된 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봤는데요. 뒤에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가지고 봐도 말이에요. 국립대학교 조교수 제2명 탈락통지 사건. 여러분 이 문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만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부처분이 성립되냐 안 되냐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또 설명 4번에서는 권리구제 수단을 물었기 때문에 또 모두 나올 수 있어요. 행정소송상 가구제 수단, 행정소송과 가구제에 관한 논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랑 문제를 읽으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뒤로 가면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의 논점을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컨디션 관리 잘 하고 내일 아침에는 꼭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점심은 죄송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몸 상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